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2월 26일이네요. 벌써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2009년의 일이니까 벌써 6년 전이 일이네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직전 검찰의 보도, 당시 검찰의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씨가 경향신문에 당시의 전말을 얘기함으로써 또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피니언 빙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합니다. 글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느낍니다. 기자, 한자로 하면 쓰는 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쓰는 놈이 아닙니다.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자천하지 대본에서 농자는 농사 짓는 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 즉 뭐뭐라는 것입니다. 기자라는 것은 쓰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36년간 대한민국을 침탈함으로써 조선조의 기록문화에 대해 아름다운 기록문화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또 그 전통이 이어지지도 못한 점 있긴 합니다만은, 조선 왕조시대의 사관과 언가는 오늘날의 언론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관은 기록하고 언가는 견제하고 비판을 했죠. 어느 정도였나요?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사관은 임금의 은행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요, 좌사기연 우사기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왕의 왼편에 서 있는 사관은 왕의 말을 기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관은 왕의 행동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 카메라 기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사진으로 찍지는 못하고 글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만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명품 시계, 이 발언도 이것을 흘린 쪽에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SBS 보도가 촉발이 시작이었는데요. SBS에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인규 씨 얘기에 따르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그냥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이렇게 마사지해서 리커를 한 겁니다. 이걸 확인하려면은 이 말을 흘린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을 흘린 놈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무려 5년 이상 지난 뒤에야 밝혀졌듯이 확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을 확인하려면은 당연히 당하는 사람의 입장인 노무현 대통령 측에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언론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보면은,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이렇게 진술했다. 어떤 언론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조선일보와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던 이유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의였습니다. 당시 농심과 삼양라면 두 라면 회사가 있었는데, 농심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고
삼양라면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지 않아서 농심에게는 유리하고 삼양라면에게는 불리한 그런 논조로 기사를 썼다라고 그때 당시 제가 운영하던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조선일보에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농심도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일보에 광고했다고 오해를 했느냐? 농심의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농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매법인이 농심라면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했던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농심 측에 전화 한 통만 걸어봤으면 아니면 조선일보에 전화 한 통만 걸어봤으면 알 일을 왜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썼느냐.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제가 항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조선일보에 났던 그 광고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판사님도 보시기에 이 광고 문구를 보고 과연 이게 농심의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농심한테 확인 전화를 걸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왜냐하면 누가 봐도 농심이 하는 광고처럼 그렇게 광고가 돼 있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 그 기사에 대해서도 결국은 벌금 700만 원 받는 세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혹은 유족들이 그때 당시의 언론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확인이 중요하죠. 그 왜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언론들 우리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가학적인 광기 말입니다. 기자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학적인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무거운 얘기였습니다만은 광고 듣고 오늘 본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때 이 보도 오늘도 있길래 오르고 있는데요. 자, 언론들 어떤 식으로 다뤘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윤진입니다. 네. 지금 범법인 바른 변호사죠,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불거진 이 논두렁 시계 논란, 요건 국가정보원이 조작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을 했죠. 네. 이 국정원의 개입이 거의 공작 수준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부인 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명품 시계를 바깥에 버렸다더라, 요 정도로 진술을 했지만 이 논두렁에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이 네이밍을 해서 자극적으로요 언론에 제공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요거는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고요. 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을 막다른 길로 내몬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본격 수사를 하기에 앞서서 2009년 3월에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4월을 잔인한 4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향신문이 사설로 역시 짚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논두렁식의 언론보도 조작했다니라는 제목이고요. 국정원은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사 최고 책임자의 고백이란 점에서 국정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당시 행태가 공작 수준에 가까웠다고도 했죠.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정치 공작 차원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성격이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당시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 원세훈이었습니다. 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댓글 달기를 통한 대선 여론 조작을 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도대체 국정원의 탈선이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모를 일이라고 경향은 짚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2009년 이제 3월부터 이제 기획이 되기 시작한 건데 예. 이게 일종의 기획입니다. 이게 보면 시기가 참 절묘해요. 2008년 촛불 집회 아주 그냥 이명박의 마탱이가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게 이제 촛불 집회라는 거는 겨울이 되면 대한민국 워낙 추우니까 특히 서울은 추우니까 이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은 혹시 촛불이 다시 이 불타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명박 정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희생양이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워낙 요즘 양극화가 심해져 있으니까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30대, 40대, 50대 초반일 때는요, 이른바 그 명품 시계 뭐 한 300만 원짜리에서 500만 원짜리는 결혼할 때 하나 정도 안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항상 그 5천 원짜리 홍콩 시계 차고 다닙니다만은 그 박연차가 무슨 목적으로 고양수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걸 뒤졌을 것 아닙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잡아서 계좌 추적을 해서 다른 게 나왔다면은 시계 갖고 이렇게 난리를 안 폈을 겁니다. 찾다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시계를 가지고 공작을 한 건데 시계를 이인규 얘기대로 그냥 버렸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악랄하게 공작적으로 논두렁에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공분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정권 유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원세훈이 치밀하게 기획한 노무현 주기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도 국정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한다고 당시에 그 지적됐던 부조리함이나 비합리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이요. 온전히 다 국정원 책임만 되는 건 아니죠. 검찰이 있다고 해서 면접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언론도 마찬가지지. 뭐 의혹의 어떤 전말이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국정원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무슨 짓을 해제낀 건지 참. 네, 이명박 솔직히 이명박의 가장 큰 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겁니다. 아니었으면은 원세훈의 이명박의 원세훈은 그야말로 콧들이 많은 걸 가지고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사람 하나 그냥 거의 죽음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명박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아마 그 죄가 엄중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 박연차 게이트 그러니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치달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라는 게 사실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시작이 됐죠. 이제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참여정부 털기였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거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초동, 검찰 아니고 법원 나가고 있었는데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되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조금씩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시에 그 젊은 주니어 기자들끼리 이러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는 거 아니냐? 수사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초부터 이 인간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타겟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잔챙이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광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노무현 정권의 그 홍보 관련 인사들에게 부탁을 해봐서 알아요.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주느냐? 이유는 분명해요. 절차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가 늘어나면은 인터넷 매체의 실력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 그래서 당신이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는 늘리려고 한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를 늘리면은 트래픽 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트래픽도 없는데 광고를 따갔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말하자면은 국정의 운영 원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털어서 나올 데가 별로 없어. 이게 청와대가 왜 재미없는 조직이 됐냐면은 노무현 때만큼 재미없는 조직이 없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 청와대는 좋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청와대 십상시가 완전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내 청와대 근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쿠 하고 대접을 할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는 3D 업종이었어요. 나오는 돈도 없고 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국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은 많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털어봤자 별로 나올 것도 없는, 그러나 개인적인 일탈들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한두 놈 잡아가지고 털어가지고 흠집이 가겠습니까? 목표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변호사를 대동해서 서초동 대검에 소환된 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길을 헬기가 중계하고 별짓을 다 했죠.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가지고 쉬는 모습까지 생중계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은 그 정도 관심을 받는 것은. 그때 대검찰청의 그 기존에 있는 그 별관 1층에 있는 기자실 말고, 그때는 그 기자실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2층 식당에 특별 기자실 마련이 됐었어요. 외신들도 많이 왔는데, 같이 좀 앉아서 어울리던 기자 중에 일본 모 매체 서울 특파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말 잘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둘러싼 수사 국면에서 기사 송고하기가 너무 편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뉴스 프로그램 틀어놓으면은 거기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니까 별의별 생중계가 되니까 수사 상황이요. 기사 쓰기가 너무 편하다고. 그러니까는 흔한 기자들 하는 막말로 뗄거리 찾기가 너무 쉽다. 그랬던 기억은 아니에요. 그 전직 대통령의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옛날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문제점은 아까 눈등시계 같은 경우에는 확인 없이 그야말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관계에 차 있었던 언론들의 행태가 문제이고요. 그때 검찰이 욕을 먹는다면은 적극적으로 리크를 계속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미 여론재판으로 몰아갔던 그런 그렇죠. 언론의 분위기. 예. 그리고 사실 유명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인물들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노출해 놨다가는 개판되거든. 근데 그런 보호막을 완전히 풀어놨던 거예요.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그때 내가 운영하던 인터넷 신문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기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기사 안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 썼으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니도 그렇게 안 했느냐고 온갖 지랄 연병을 뜰 인간들이 있는데 아마 아무리 참여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소환받기 한 달 전에 문 닫았거든. 자. 여하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호막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기자들이 무지막지하게 기사를 썼던 그거는 아마 한국 언론사에 영원히 수척이 될 겁니다. 뭐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던 저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은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이 잡히고 나서 별의별 얘기가 쏟아져 나왔죠. 뭐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어떠어떠한 형을 받으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어떠어떠한 예우들은 그 박탈된다는 등등 뭐 이런 불필요한 소설성.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심정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쓸데없이 앞서 나가는 그런 기사들. 또 한 가지는 그때 아마 기자들이 취재하기 정말 쉬웠을 겁니다. 사실 이 논두렁식의 논란은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숱하게 쏟아져 나온 얘기들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 사이에서 검찰은 그러면은 정말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검찰 얘기 많이 했죠. 뭐 이인규는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뿐이고 아마 이인규 씨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얘기라도 한 것은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묻힐 얘기인데. 네. 근데 하여튼 뭐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기득권이 가했던 그 행패들 중에서 뭐 검찰이나 국정원의 행태야 워낙 그런 놈들이고 특히 사실 좀 웃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검찰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국정원은 안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완전히 악마의 집단으로 바뀌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언론의 태도는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언론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가령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MBC 했던 보도 보세요. 이 사람들 보험금 얼마 받느냐고 보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보도거든.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기자로서 기본적인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은 그야말로 특종을 얻기 위해서 살인도 조작하고 그 해외에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라갈 인간이 아니냐 이런 걱정마저 들더라고요. 예. 한겨레도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의 폐륜적인 노무현 죽이기 공작이라는 제목인데 어쨌든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규명이 돼야겠죠. 이병기 국정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일단 했습니다만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겨레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제대로만 한다면 진상규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검찰은 당시 보도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한 것 같다고 한겨레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왜곡된 내용의 언론 보도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그런 결과의 조사인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후 관계를 검찰도 뭐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흘린 게 아닌데 많이 흘러나간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인규 전 부장이 말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뭐 좀 일견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숨김없이 공개해야만 한다는 거죠. 뭐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진상은 공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조선, 중앙, 동아 중에서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룬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도관에 10개라도 할 말 없겠지. 근데 이게 내가 추측을 해보건데 네.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봐요. 이제 두 가지인데 검찰에도 국정원 요원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국정원 담당자가 있어요. 법원에도 가고. 네. 그래서 이 담당자들 사이에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아마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문제를 담당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뭐 한겨레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검찰에서 추적해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추정, 100% 100% 추정. 추정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수사 당사자인 검찰, 그리고 그 보고를 받는 검찰총장, 그 보고를 다시 받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민정실. 다음에 협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은 수사적인 사항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검찰 출신이 민정비서관실에 나가 있습니다. 네. 업무 협조를 통해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교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상층부에서 말하자면은
우선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야, 노무현 죽여야 되겠는데 시계 그냥 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좀 뭔가 좀 확실한 거 없을까? 아, 그럼 논두렁에다 버렸다 할까요? 봉화마을 근처에다가 논두렁에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명품 시계를 버렸다면 이게 그림 되지 않습니까? 얘기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네. 자극적이고 일단. 얘기가 딱 그런 그림을 만든 다음에 원래 이제 공작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착착착착 내려가서 마지막 말단 이제 물론 고위층을 통해서 SBS 고위층하고 뭐 밥 먹으면서 슬쩍 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BS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요원이 SBS 아는 기자한테 아니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출입 기자한테 점심 먹으면서 슬쩍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통 리크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려면 간단하다고 얘기했죠. 간단해요. 그때 당시 누가 담당했는지만 일단 찾아가지고 그 사람 족치면은 어떻게든 얘기는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 짐작이 됩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중에 상당수 언론이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매일 제일 앞에 서가지고 먼저 쓴 게 SBS일 뿐이지 네. 여러 언론이 정보보고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수사관들이죠. 네. 검찰 수사관들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수사관들에서 흘러나왔다면은 예. 최소한 왜곡은 안 하죠. 왜곡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 특히 VIP들 저만 하더라도 검찰 나가서 수사받으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수사를 해요. 게다가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인규가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시계 그 박연차가 시계를 권 여사님한테 선물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시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얘기 나오고 나서 버렸다 갑디다. 그러면 더 이상 자세하게 못 물어봅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슨 로비의 증거도 아니고 사실 시계 줬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로비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선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다만 그 선물이 적당하냐 부적절하냐 이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할 수 있을지언정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검찰 수사관의 질문을 거기에서 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관이 아는 기자한테 흘린다면은 뭐 대통령 그 시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은 물어보니까 그냥 사건 나니까 권 여사님이 어디 버렸다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를 초를 쳐가지고 그 명품 시계 말이야 넌뜨리게 버렸대 뭐 말했는 참 그럴 수 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거는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지? 공작적 수준이라는 얘기? 이인규 부장이. 예. 공작적 수준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인규 부장이 책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조만간. 그러려고 제가 보기엔 정지 작업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총체적인 언론의 어떤 그 잔악했던 그런 면모의 일단이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던 것도 문제고 그런 언론을 부추겨서 교묘하게 조정을 했던 사실 검찰도 거기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로울 수 없죠. 다만 논두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지만은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직 대통령 동선을 다 얘기해줘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냥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먹는 데까지 기자들이 덤빌 정도라면은 이건 검찰이 적극적으로 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내보다 더 나쁜 새끼가 있어 이제 국정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인규. 그렇죠. 예. 자, 호도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체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호도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엊그제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예. 네. 어제 PD 브리핑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네. 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대목은 역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 정수 확대겠죠.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무려 100명을 비례대표로 채우자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역구 의석은 지금보다 무려 46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네.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의원 확대 찬성한다는 겁니다. 네. 선관위 제안이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어제 PD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만약 선관위 구상대로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지역주의는 당연히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성이 높아지고 석패율제도 도입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새누리당 소속 호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영남 의원 요런 의석이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비례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진보정당 같은 소수 정당이 원내 진출할 그런 문도 넓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역 대표성보다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다양한 층위의 유권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한겨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여야가 짬짬이 해서 뭉개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면 현행 제도를 약간 다듬는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만하죠. 네. 따라서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특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게 한겨레 얘기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 또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참 정당들 특히 이제 야당이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겨레에서도 뭐 분석을 했지만은 저기 새누리당은 뭐 의석이 13개 줄어들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석이 10개 줄어들고 오히려 소수정당 의석수가 26개 늘어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게 그 한겨레가 분석을 한 건데 2012년 총선 결과에다가 선관위 구상을 그대로 대입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의 의석수는 각각 13석, 10석 줄어들고요. 소수정당 의석수가 무려 26석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니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 하면은 의석수 떨어지는데 미쳤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뭐 내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니들이 바뀌든지 말든지 별 관심도 없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상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겨레 분석 틀린 분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현행 제도에서 하다 보니까 표를 그만큼 갖고 가는 겁니다. 소선구제하에서 표를 가져가고 그걸 그리고 비례대표 특히 이제 표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야 정당이 비례대표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별로 안 가지는 이유는 이미 비례대표의 수가 지역구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5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면은 표의 차별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당 투표에서 뭐 한 1-20% 뒤진다 하더라도 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석으로 늘어나 보십시오. 정당 비례대표 투표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야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정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솔직히.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얻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비례대표에 목을 매는 것은 소수정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에 비해서 소수정당들이 표를 더 얻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만약에 200대 100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아마 그 여야 정당도 아주 필사적으로 비례대표 표를 얻기 위해서 뛰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그 차이가 줄어들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야당에서는 표가 조금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표가 아니라 그 의석수가 조금 줄어든다 손 치더라도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에 오히려 더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는 표보다도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얻는 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 사표예요. 그 표가 살아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야지. 그게 지금 이건 야당이 떠들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야 이거 보니까 우리도 의석이 10개나 줄어들어? 이건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대가리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그 반발은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일부를 비례대표의 석패율로 석패율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여하튼 그런 쪽으로 해소를 해주면 과도기적으로 원래 비례대표의 목적에는 어긋나지만은 그런 반발 때문에 이 제도가 안 된다면은 과도기적으로 충분히 수용해 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떤 지역주의적인 특징, 그러니까 영남에서 야당이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그리고 또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성이 높아지면 그래도 문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넓어질 테니까. 지금은 넓어지죠. 그러나 그런 거를 생각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더 크게 좀 주장해야 되는. 한겨레 분석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국민이 2012년 총선 정당 비례대표 결과를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집어넣은 건데 선거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100성이나 되는데 얘가 지금 사활을 걸고 거기서 득표전을 하지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나이브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게다가 새누리당도 어차피 좀 1년 더 치더라도 만약 호남에서 표를 더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이정현이 한 명 나와가지고 뭐 그냥 축제 나듯이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새누리당은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그 뿌리가 전두환 씨가 만든 민정당이 그 뿌리입니다. 민정당이 뭘로 딛고 일어선 정당입니까? 광주학살의 피를 딛고 일어선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분칠을 해가지고 당을 여러 번 바꿨는데 호남에서 보궐선거가 아니라 정말 총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한다면 그건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완전히 면제를 얻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이거는 새누리당도 결코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 뭐 그런 말씀을 전제로 생각해 보자면은 여야 모두 굉장히 지금 계산을 열심히들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언제 어떤 식으로 분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토픽 넘어가죠. 예. 예. 말랑말랑하다면 말랑말랑하고 좀 묵직하다면 묵직한데 글쎄요. 좀 소프트한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꼭지를 제가 골라본 이유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엊그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서 울었죠. 예. 같이 울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눈물 흘린 거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가 공격당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였다는 거죠. 예,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야 협상 파트너로 무려 4개월간 같이 대화를 나눠온 그런 가까운 사이인데 네. 그렇게 너무 물어뜯기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이런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경향신문 에세이 코너 여적에 실렸는데 내용이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우윤근의 눈물이고요. 네. 김민아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이 에세이는 이 눈물로 유명한 해외 정치인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등장하고요. 네. 내용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008년 11월 3일 버락 오바마는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네. 이 미국 대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유세장에선 민주당 후보 오바마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죠. 그는 할머니는 조용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에도 조용한 영웅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며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고 연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고 전해지죠. 자, 다음 날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예. 브라질 전 대통령이죠. 룰라 대통령 하면 다들 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자주 눈물을 비쳐서 이 센티멘털 대통령이란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되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면서 울었습니다. 2010년 12월 마지막 라디오 담화에선 대통령으로 일한 지난 8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면서 또 울었습니다. 퇴임 당시 그의 지지율 87%였다고 하는군요. 굉장합니다. 한국 정치인 가운데도 공개석상에서 운 일화 사례는 적지 않죠. 예,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 수락 연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들의 이 국민정서 미개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런 겁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지난달 아들의 병역 공개 검증을 앞두고 비정한 아버지가 됐다면서 울먹였습니다.
자, 엊그제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눈물을 보였죠.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훌륭한 파트너이자 인생 선배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야 협상 대표로 넉 달간 호흡을 맞춘 인연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향은 꾸짖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인준 표결 직전까지도 부적격자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쇼였다는 말이냐 이겁니다. 모든 눈물이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이 글은 맺고 있습니다. 이게 우영건을 비판하는 칼럼이구만. 예, 그렇죠. 근데 우영건 비판하는 맨 마지막을 위해서 앞에 이제 다른 사례를 잔뜩 드러났는데. 네, 사례가 몇 가지 더 나오는데 제가 축약을 해봤어요. 뭐 이런 일들. 정치인의 눈물이 이런저런 게 있는데 네. 우영건의 눈물을 거기 못 낀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우영건 의원의 그 원내대표의 눈물은 진짜 수준 이하였습니다. 나 그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말하자면은 이제 이완구를 뭐 같이 원내대표로 일을 해보니까 네. 참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좋죠. 알고 보면 다 좋죠. 그러면 자기 앞에서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돌아서서 다 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쁜 놈들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하튼 자, 그 원내대표 하면서 훌륭한 분이었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완구가 받았던 그런 의혹들, 이완구의 언론관, 그걸 정상적이라고 우영건은 지금 보고 그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까? 예. 내 진짜 우영건이라는 사람 그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이거는, 물론 정치인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옛날에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한다 해가지고 주야, 밤이 야여,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쌈박질하다가 딱 해지고 술집에서 만나면은, 같이 웃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쇼도 하고, 그런 게 정치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야당이 그 이완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이런 온갖 사실 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완구가 정상적인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총리가 될 수 없는 인간인데 진짜 김영준, 안대희, 문창극 3명 낙마한데 이어서 4명 연속 낙마가 아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접었을 겁니다. 진짜 이것마저 낙마하면 내가 꼴이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아마 끝까지 밀고 나갔을 거예요. 지지율 떨어진다는 거 빤히 알면서 그런 인간을 앞에 놓아놓고 덕담 한마디 하면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까지 했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지만은 눈물까지 흘린다는 게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자, 짜증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때나 울지 마시길. 우영건 대표 정말 아무 때나 울지 마십시오. 예. 큰 정치인 되려면.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주제 김효진 PD 아주 재밌는 걸 들고 나왔네요. 네. 오늘 PD 브리핑의 주제는 간통죄입니다. 예, 간통죄. 이불 속까지 파고드는 법은 악법인가 아니면은 가정의 안정 또 사회 안정을 위한 귀중한 규범인가. 아직 결론 안 났죠. 그렇죠. 이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 오늘 오후에 2시에 헌법재판소가 이 오래된 2시구나. 문제적 법규에 대한 합헌 여부를 가립니다. 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간통죄는 이 길고 긴 논란의 종지부 찍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간통죄는요. 형법 241조 1항이 규정하는 법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 즉 간통의 상대자도 똑같이 처벌한다는 게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행법이죠 이게. 그렇죠. 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로만 수사가 진행되고요.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 즉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걸리면 깜빵 가야 되는 얘기구만. 그렇죠. 물론 징역형은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니까 네. 실제로 구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징역형으로만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히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간통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지는 헌재 심판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그것이 5번째라는 얘기죠. 지난 4차례의 심판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난 거죠. 마지막 합헌 결정은 2008년에 나왔는데 그 후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자, 이 내막이 재밌습니다. 네. 그간의 헌재 결정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헌재는 1990년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간통죄 위헌 여부를 심판했죠. 이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모두 합헌 결정, 즉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1990년, 93년, 그리고 2001년, 2008년 이렇게 4차례입니다. 이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생깁니다. 네. 1990년과 93년 심판 때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6대 3이었고 2001년에는 8대 1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에는 합헌 의견을 4명밖에 내지 않으면서 5대 4였다는 얘기네. 그렇죠. 매우 아슬아슬하게 간통죄가 합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요. 그간의 헌재 판단 과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간통죄를 바라보는 헌재의 시각에 이 변화하는 사회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게 반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에 처음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때 위헌 의견을 냈던 김양균 당시 헌법재판관은요. 간통은 사람의 감정, 특히 애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행위라면서 이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이런 뜻을 밝혔죠. 이 1990년도라는 시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의 윤리 규제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생활 보호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2001년에는요. 딱 한 사람, 유명한 재판관이죠. 권성, 당시 헌법재판관 혼자만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네. 당시 권 재판관이 밝힌 위헌의 이유, 나홀로 위헌의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이렇습니다.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인데 애정은 마음의 문제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부부관계의 근본에 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간통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득 내지는 효용을 파고든 당시에 무척 주목을 받은 나홀로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아주 꿋꿋한 나홀로 위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결혼당한 총각이 뭐 이렇게 간통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팠네. 예, 아마 오늘 뭐 이런저런 데서 기사가 쏟아질 텐데 네. 이 PD 브리핑보다 더 잘 요약이 된 건 없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한번 혹시라도 해보면서 간통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이 방송 들으세요. 자, 이 대목에서 더 주의 깊게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네. 2001년 심판 때 권성 재판관이 나홀로 위헌 의견 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시 합헌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들조차 간통죄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 헌재 소장 등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이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의 법 의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 상규상 이 간통죄를 당장에 없애는 것은 좀 무리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유지할 법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겠죠. 당시 권성 재판관의 나홀로 위헌 의견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합헌 재판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1990년 이후 위헌 의견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바로 직전 심판 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었는데 왜 합헌 의견이 나왔냐? 한 명은 위헌까지는 아니지만 헌법 불합치라는 의견을 냈죠. 그래서 간통죄가 턱걸이로 합헌 지위를 유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오늘날 성도덕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근친상간, 수간, 혼음 등은 간통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다. 그런데도 우리 법률은 이런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재판관들의 목소리는 1990년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 2001년 부부관계는 마음의 문제인데 법으로 관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08년 성도덕과 가족이라는 가치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사회다라는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과감해지고 구체화됐으며 이 변화되는 사회상과 조금씩 더 밀접해졌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네. 만약에 오늘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려서 간통죄가 사라지면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천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소급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엄청 지금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서 직전 합헌 결정일, 즉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기소가 돼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까지는 소급 적용받아서 구제를 받는 겁니다. 1953년 간통죄 제정 이후 이 법으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9만 5천 명은 그냥 전과자입니다. 이번에는 간통죄가 이불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지 다시 한번 그 속에 온전할 기회를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짤막하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한 가지 내놨습니다.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결혼한 남성 10명 중 4명 가까이가 40%죠. 배우자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펴봤다는 얘기죠.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에 조금 못 미치는 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불균형은 도대체 그렇죠. 남성 중에 0.5명이면은 3.5명은 그러면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아까 수관 어쩌고 하더니 호놈 그러더니 그런 건가? 남자들이 좀 부풀린 걸까요? 뭘까요? 아무튼 논리적으로만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잖아. 예. 10명 중에서 4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근데 여자는 0.5명이다. 네. 하여튼 넘어갑시다. 네. 자,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은 이 형법의 효용은요. 논리적으로만 따지겠습니다. 그 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을 처벌할 때 극대화되는 거겠죠. 당연히. 네. 비용적으로요. 그대로 믿을 건 아니겠지만은 유부남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또 유부녀 10명 중 1명 가까이가 혼외 성관계를 갖는다는데 간통죄를 존치시켜서 이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그날까지 이 정의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 10명 중 6명은 네.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을 했답니다. 네.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간통죄를 없애면 안 된다고 답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답한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지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그 불일치는 일단 이해가 되네. 네. 유부남 10명 중에서 4명, 유부녀 10명 중에서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부녀들끼리가 아니면은 이게 말이 되지. 예.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하고 유부남이 혹은 유부녀가 바람 피면은. 네. 아까 유부남 10명 중에서 4명, 유부녀 10명 중에서 0.5명이라는 말은 이제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간통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간통죄 없애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 양면적 내가 본성.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게 자기는 바람 피더라도 지 마누라는 바람 피우면 안 된다. 혹은 거꾸로 요즘은 자기는 바람 피더라도 남편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여하튼 이 문제는 한국에만 있는 법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망으로 볼 때 오후 2시에 있을 전망을 지금 미리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추세가 꼭 하편으로 간다고 예상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면면들을 보면은 지극히 보수적인 인간들이 그러니까는 이전까지의 그 추세를 보면은 왠지 위헌 의견이 나올 것만도 같은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우리가 면면을 좀 들여다봤잖아요. 보니까 이 꼴통들이 더 많아. 그래서 꼭 위헌 판결이 날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2008년에는 5명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이렇게 헌법 불합치 1명 포함해서 5명 아닙니까? 1명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추세상 이번에 위헌 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게 있다 보니까 과거에 박정희 때 이 간통을 정치적인 탄압수단을 많이 이용했어요. 박정희 욕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간통죄를 구속된 국회의원 한영수 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아무 의견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사항 못지않게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어떤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가늠하는 또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데 2시 정각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결정문을 좀 오래 읽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